K, 자일로 그리고 하산따입니다. 처음에는 집 사는 그거는 전에 그냥 있는 거 사람들한테 술 마시고 그냥 가면 여자 만나서 데리고 가서 그 소리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그런 아무도 몰랐어요. 1998년 이 세 남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폭행 얘기는 세 사람 중 하나인 자일라로부터 처음 나왔습니다. 소문 속 장소는 대구 구마고속도로 및 인적이 드문 굴다리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 직전 무렵 이 부근에서는 한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 고속도로 하행선 7.7km 지점에서 1차선을 달려오던 23톤 트럭에 친 겁니다. 사망자는 당시 20살이었던 정은희 씨. 그녀는 왜 어두운 새벽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걸까? 98년 당시 대구의 한 대학 새내기였던 은희 씨. 사건 전날 밤 축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동기 염 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은희 씨가 자리를 뜹니다. 캠퍼스를 나서는 모습이 친구들이 목격한 은희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은희 씨는 정말 친구 염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 걸까?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마 일어났을 때는 이제 대로변에 있었고 은희가 데리고 간 걸 기억 못하니까 내가 왜 여기 있냐 이런 식으로 문자 삐삐를 좀 쳐봤죠. 써보니까 연락이 없고 이러길래 그때 저는 이제 집으로 바로 갔거든요. 친구 염 씨가 눈을 뜬 곳은 집이 아니라 대학 정문에서 500m 떨어진 길가였습니다. 졸다 깬 염 씨가 은희 씨에게 연락을 한 건 밤 11시 20분. 은희 씨는 그가 잠들었다 깨어난 10시 50분경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사라져 다음날 새벽 5시 10분 고속도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은희 씨가 사고를 당한 1차선 반대편에서 물건들이 발견된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속옷이 벗겨진 거는 뭘 뜻하는 걸까? 우리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속옷 없이 죽었으니까 좀 우리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그래 죽은 것 같으니까 이 부검을 하자 이런 거다. 당시 부검인은 그녀가 소지품이 놓인 곳 반대편으로 가려고 한 점이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다며 사고 전에 긴박한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 정 씨의 주장대로 은희 씨가 폭행을 당한 걸까? 성폭행 소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줍니다. 대학교 가는 여자가 그쪽에 바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 가방 있다, 잭 있다. 가방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얘기했어. 학생하고 얘기했어. 대학교 학생이요. 학생하고 얘기했어. 소문 속 성폭행 피해 여성이 은희 씨와 같은 대학 학생이었고 은희 씨처럼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은희 씨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최소한 주제에 뭐가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이제 부검 감정서를 달라 계산 게 네가 부검 감정서 뭐 볼 줄을 알아 계산하고 말이야. 볼 줄도 모르는 게 뭐 우리가 교통사고를 하면 교통사고인지 알지. 응? 그럼 교통사고 증명해 오라. 증명하면 우리 수사할게 하는 거. 그럼에도 아버지 정현조 씨는 헌법 소원까지 내면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다시 1년 3개월 뒤 국과수는 속옷에 대한 유전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속옷 2점 모두 은희 씨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성명불상의 남성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의 유전자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덧없는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로 묻힌 여대생의 억울한 사연이 15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의 끈질긴 재수사 촉구에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은희 씨 속옷에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하는 남성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스리랑카 근로자 K였습니다. 성폭행 소문에 등장한 가해자 3명 중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은희 씨가 다니던 대학에서부터 사건 현장까지 거리는 5.5km. 여대생 혼자 밤늦게 오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은희 씨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공권주 사거리에서 여자 하나 술 먹고 가지고 길가에 있어가지고 자전거 데리고 가가지고 고속도로 골다리 구마고속도로 골다리 들어가가지고 그 색센터 성폭행
성관계만 했다고. 금복주 사거리는 은희 씨가 친구 염 씨와 함께 학교를 나선 뒤 염 씨가 잠든 길가에서부터 약 2km를 걸어가면 나옵니다. 그녀는 혼자 길을 걷다가 캐시 일행과 마주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까지는 어떻게 간 걸까? 저랬던 데는 위에서 만나서 자전거 자고 그렇게 갔는데 그 올배 간다 그 기약 나왔는데 위에 만나갖고 자전거 자고 그런 사람 3명이나 얘들이 지면은 4명인데 자전거 자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소문에 의하면 K씨와 자일라, 하산따 씨가 피해 여성을 자전거에 태워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희 씨를 자전거에 태운 채 약 2.7km 거리를 이동한 게 됩니다. 그동안 은희 씨는 저항 한번 하지 않은 걸까? 국과수의 감식 결과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 만취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는 0.13%라는 수치는 함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실은 조금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채취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가슴 부위에 고여있던 혈액에서 채취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위에서 있던 내용물이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침투합니다. 따라서 심장혈액이나 더더군다나 이렇게 파열된 데서 혈액에서 알코올을 내면 위에 있던 알코올이 영향을 받아서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0.131%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을까? 이들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 주변은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는 인적이 끊긴 상태였을 겁니다. 결국 은희 씨가 저항을 했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희 씨가 끌려간 곳은 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굴다리였습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인 이곳은 가해자들에게 어떤 장소였을까? 그 여대생이 잘 아는 지역이 아니라 지금 이 3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지리적인 지식이 많던 지역이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지역으로 지금 여자를 이동을 시킨 것 같습니다. 사고 트럭 운전기사는 정 씨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좀 깜깜한 모양이 예전에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하나 놀려서 참 사람이라는 게 물체가 나타나서 건너오는데 나였기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운전기사는 사고 직전 은희 씨가 중앙분리대 쪽에서 갓길 방향으로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 안쪽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려다 사고를 당한 은희 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성이 어떻게든 좀 구조를 요청하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빛이 없는 쪽보다는 불빛이 있는 쪽으로 무작정 움직이다가 차량의 불빛을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고속도로 분리대를 넘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대구에서 스리랑카 수입 식품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K씨는 사건 15년 후인 2013년 9월 구속됐습니다. K씨는 지난 2010년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제안했다가 적발됐고 2013년에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거 당시 경찰이 그의 유전자 견본을 채취했고 이것이 은희 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유전자라는 증거도 사람들의 증언도 K씨를 범인이라고 지목합니다. 검찰은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어 처벌을 면한 하산따 씨와 자일라 씨는 불법 체류 문제로 2003년과 2005년에 스리랑카로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스리랑카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수강도 강간죄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출된 DNA 증거는 강간에 대한 증거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수강간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강간죄로 왜 기소 안 했느냐? 강간죄로 기소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에요. 강간죄는 다 공소시효 끝나버렸잖아요. 2014년 1심에 이어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성폭행은 했으나 처벌할 수는 없었고 그는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리랑카 언론을 통해 K씨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වසර 19කට පෙර කොරියාවේදී සිදු වූ සමූහ ස්ත්‍රී දූෂණයක් පිළිබඳව අපරාධ පරීක්ෂණ දෙපාර්තමේන්තුව විමර්ශන ආරම්භ කර තිබෙනවා. එහි සැකකරුවන් ලෙස නම් වී ඇත්තේ ශ්‍රී ලාංකිකයින් තිදෙනෙක්. අපරාධ පරීක්ෂණ දෙපාර්තමේන්තුව විසින් කොටුව ගරු මහේස්ත්‍රාත් අධිකරණය වෙත දී වාර්තාවකින් කරුණු වාර්තා කිරීමත් සිදු කළා. 스리랑카 검찰이 고 정은희 씨의 사건을 수사하고 용의자 K씨를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검찰이 한국에서 범행을 벌인 K씨를 스리랑카 법정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තිබෙනවා ශ්‍රී ලංකා දණ්ඩ නීති සංග්‍රහයේ දෙවන වගන්ති යටතේ මහාධිකරණවලට බලය පැවරලා තියෙනවා ලංකාවේදී වෙනත් රටක සිදු කරපු අපරාධයක් සම්බන්ධව ලංකාවේ මහාධිකරණයක නඩු පැවරෙන අප දන්නා පරිදි මුල්ම අවස්ථාව තමයි මේ අවස්ථාව කියලා තමයි අපි අපගේ දැනුම හැටියට අපි හිතන්නේ. 2006년 스리랑카에서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스리랑카는 성범죄에 특히 엄격해 강간은 최소 7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무려 20년입니다. 그런데 K씨의 혐의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입니다. 왜일까? ඉතින් වර්ෂ 5ක උපරිම සීමාවට යටත්ව ඕනෑම දඬුවමක් දෙන්න පුළුවන්. හානියට පත්වෙච්ච වික්ටිම් ඇවිල්ලා සාක්ෂියක් දීලා කියන්න ඕනේ මට මෙන්න මේ දේවල් සිද්ධ කෙරුවා. මොකද ලිංගික හිරිහැරය කියන වරද සංස්ථාපනය කිරීමට ඒ පීඩාවට ලක් වෙච්ච තැනැත්තියගේ වස්ත්‍රයක් ගැලවීම පමණක්ම ප්‍රමාණවත් වෙනවා. 기소를 결정하기까지 한국 검찰과 꾸준히 의견 교환을 해왔다는 로산타 차관. 실제로 스리랑카 검찰 측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건 우리 검찰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대구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때에 이 사건 2차 공판을, 그러니까 항소심 공판을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2심에서는 유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고 이제 상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리랑카 쪽에 알아보니까 스리랑카에는 그 당시에 시효가 좀 남아 20년이니까 아직 시효가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검사들과 법의학자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렸고 스리랑카 현지로 직접 찾아가 설득을 했습니다. 스리랑카 검찰도 대구의 사건 현장과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변론해온 변호사는 성추행이라는 혐의보다 처벌 수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 형량이에요.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는 징역 5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럼 우리나라의 강간의 준하는 사건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단순 강간이고 일회성 강간이잖아요. 징역 5년까지 나오는 사건 많지 않아요. 최고 법정형인 징역 5년이 나온다면 사실 국내에서 강간죄로 처벌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강간죄로 처벌받는 그런 정도 수위는 되니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죄명은 성추행이지만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에서 강간 혐의로 받는 형량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리랑카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현지 언론에서도 조명하고 있는 고 정은희 씨 사망 사건. K씨 이외의 2명의 용의자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විශේෂ පුණුවක් ලද නිලධාරී. 또 조사를 했었나요, CID가? අප දන්නා සහ විමර්ශන කටයුතු සම්බන්ධ අපි සාකච්ඡා කරපු අවස්ථාවේ අපරාධ දෙපාර්තමේන්තුව සම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그동안에 했던 그 이야기들 진술했던 것들이 다 거짓 진술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ඒක තමයි ප්‍රශ්නේ. ඉතින් එවැනි පුද්ගලයෙකු පැමිණිල්ලේ සාක්ෂිකරුවෙක් ලෙස නම් කිරීම නොසුදුසුයි.
මොකද ඔහුගේ සාක්ෂිවල ඇති විශ්වාසනීයභාවය 기소는 가능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는 데다가 진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양국 간 수사 및 기소 공조가 처음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는 스리랑카 검찰. 그것은 K씨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뒤늦었지만은 정의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아버지 정현주 씨는 알고 있을까? 그래. 일을 하다가도 짬이 날 때면은 딸의 사건 자료를 보고 또 본다는 정현주 씨. 아버님 스리랑카에서 그렇게 기소된다는 얘기 언제 들으셨어요? 경찰 연락 주던가요? 담당 검사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다행이다. 그러나 나는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뭐 듣고 끊는 거죠. 그러나. 경찰의 조기 수사 당시 크게 실망을 했던 터라 그는 스리랑카 검찰의 기소 소식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론 뭐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돈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못한 거고 반성을 해야 어떻게 돼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고 그게 될 건데 그런 게 없다. 스스로 수사반장이 되어 은희 씨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느라 100여 건의 고소 고발도 불사했던 아버지 정 씨. 그는 지금도 수사기관을 믿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연 처음부터 아버님께서 이 수사기관을 믿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타국의 협조를 요청해가면서 이렇게 검찰이 기소라는 목적을 달성한 이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유족들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태도로 대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